안녕하세요. 오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문명지식학교 3강 4구세기 동서문명 교류와 소구드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게 된 이광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노노문학과를 졸업하고 동양사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에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의 중앙유라시아학으로 박사를 맡고 2020년부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희 모교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너무 학교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 또 졸업생으로서 뿌듯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팜플렛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또는 그냥 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실 테니까 유튜브를 그냥 넘어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소구드인에 대해서 소구드인이 누구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소구드인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상인들 이렇게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유태인 상인들 대표적일 것이고 또 화교 상인들이 또 여러분 떠오르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이제 골드만삭스의 세계적인 그 투자 회사죠. 창립한 이제 마커스 골드만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홍콩의 화교 재벌 리카싱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개성 상인 이런 분들이 또 상인들로 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분들이시죠. 근데 이제 지금은 테슬라를 뭐 창업했다든지 아마존 창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막대한 부를 누리고 우리 테크 기업 뭐 같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창업자들이 가장 큰 세계에서 부자들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유태인, 화교 상인들 또 우리나라의 이 개성 상인들과처럼 물자를 나르고 전달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의미의 상인들이 부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코 폴로 같은 경우 왼쪽에 여러분들 보이시는 마르코 폴로 같은 경우는 베니스를 출발해서 유라시아를 가로질러서 몽고 제국이 다스리던 중국까지 가고요. 또 우리 동인도 회사를 창립한 영국, 네덜란드 뭐 이런 회사들의 상인들은 영국에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까지 가는 것이죠. 인도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향신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럽에 와서 팔아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것들이 국가의 발전, 뭐 대영 제국, 또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그런 국가로 부상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콜럼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포르투갈, 스페인의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뭐 권력을 추구하기도 했지만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항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오늘 소개해드릴 소그든 상인들도 아주 먼 거리까지 목숨을 걸고 이제 물자를 싣고 가서 팔고 막대한 부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타클라막한 사막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사막을 가로질러서 또 오아시스 물이 없는 그러한 도시들을 해서 묵어가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까지 또 중국에서 물자를 싣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우리 비잔틴 제국, 로마 제국에 있는 곳까지 운송했던 장거리 무역에 종사하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흔적이 세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계적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도 함께 소고드 상인들을 흔적들을 함께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또 우리 소고드 하면 생각나시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앙아시아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시에 있는 아프라시압 벽화입니다. 제가 가서 찍은 밑에 사진인데요. 굉장히 뭐 페어처럼 그냥
언덕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몽고 제국을 비롯해서 많은 유목민들의 침입을 받아서 파괴된 이곳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위에 보이시는 그런 벽화가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벽화에 지금 이제 아프라시아 벽화의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면 네, 여기 우리가 보통 조우관이라고 하죠. 새 깃토를 이렇게 꼽은 그런 모자를 쓰고 환도대도라고 하죠. 끝에 동그란 손잡 그런 고리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는 칼을 차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고구려 또는 신라에서 온 사신들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구려 사신이 어떻게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까지 갔을까요? 네, 역시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소고드인들이 광범위하게 활동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6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소고드인이란 그리고 소고드 연구자료, 중앙아시아의 소고드 국가들, 중국의 소고드 공동체, 초원의 소고드인들, 아랍의 중앙아시아 정복 순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 싶으시면 네, 나 중앙아시아 소고드 국가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딱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초원의 소고드인들에 관심이 있어. 그럼 그쪽으로 딱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 또 전공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현재까지의 소고드 연구 사료, 역사 자료들이 어떻게 연구가 되어 있는지도 지금 2번째 순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고드인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크로드가 생각이 나죠. 네, 우리 실크로드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부터 지금의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란, 우리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불렀던 지역, 그리고 그다음에 이라크, 시리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 터키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해서 지중해에 이르는 이 길을 우리가 보통 잘 아시는 대로 실크로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실크로드, 단선적인 실크로드가 예전에 좀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실크로드라고 한다면 이 모델에 대해서 최근엔 들어서 많은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2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 라인에 벗어난 사람들이 그러면 실크로드처럼 동서교역의 교류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 라인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실크로드가 있었다. 또 지금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가는, 그러니까 시작지와 끝지점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중간 지점에서 교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까지 간 것이 아니고 중앙아시아, 그 당시 서역이라고 하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교환하고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중앙아시아에 가서 교역하고 또 인도, 이란 이런 지역에서 교역하고 이런 중간중간에 교환들에 참여했던 중앙아시아 사람들, 또 아시아 사람들의 역할을 또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기존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한나라 시대에 부제의 명을 받아서 중앙아시아를 방문했던 장건이 이 서역로를 착공했다, 개척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중국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중시하기도 하지만 지금에서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중앙아시아 사람들 또 다양한 무역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개척했던 무역로를 장건이 그냥 발견했을 뿐이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공헌했을 뿐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다양한, 이게 약간 망 같죠? 네. 그래서 망상형, 실크로드 모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보다 훨씬 지금 그려져 있는 파란색 말고 빨간색 라인 말고도 더 많은 그런 라인들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학자들이 발굴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다양한 복잡다기한 동서교류의 양상들에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우리 동그라미 친 그곳이 바로 소그디아라고 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우리 소그드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역시 뭐 동서 교역의 딱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나 물자와 또 문화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다른 곳으로 전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파미르 고원이라고 하는 우리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와 그런 천산산맥, 곤륜산맥 같은 아주 높은 그러한 산맥과 함께 만년설이 녹아서 서쪽으로 흘러 나가는 여러 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남쪽에 있는 게 아무다리아 강, 북쪽에 있는 게 시르다리아 강이라고 해서 현재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강들입니다. 네, 이런 강 유역에 국가들이 건설되는데요. 이곳에 살았던 문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도시 국가들의 집단을 소구디아 또는 소구디아나라고 부르고 이들이 동서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자료 같은 것들이 그럼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고대 페르시아어 자료들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다리우스 대왕의 비문인데요. 지금 이 크세르세스 이 대왕 같은 경우는 지금의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이란의 고대 그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그곳에 이러한 이제 우리 선형 문자 쇠기형으로 된 비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뭐 바빌론어, 엘라머, 고대 페르시아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쓰여져 있는 이 비문에 이제 자기들이 정복했다는 것이죠. 페르시아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수구두, 박트리시, 뭐 우바라즈미시, 하라이바 같은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 지역들이 현재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또 이제 지금 아프가니스탄 북부 이쪽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페르시아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확장을 했구나. 또 소구드 너머의 사카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분명 어떤 소구드 지역에 대한 지명이 있었고 그곳을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베스타는 우리 조로아스터교의 뭐 우리 페르시아어로는 자르두슈트, 뭐 짜라투스트라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니체가 쓴 그 책의 제목에 있듯이 조로아스터의 그러니까 창시한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입니다. 아베스타의 경전이 언제 확립이 되었느냐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전에 확립이 되었고 거기에도 소그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아후라 마즈다가 땅을 이제 세상을 창조하죠. 세상을 창조하는 곳에 첫 번째가 이제 아리안 땅이라고 하는 아리안 바에잔데 그곳 말고 두 번째로 좋은 땅과 나라로 언급되는 곳이 또 소그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번째로 창조된 것, 세 번째로 창조된 것 이런 것들의 순서를 봤을 때 약간 조로아스터교를 만든 조로아스터뿐만이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했던 그러한 사람들, 고대 페르시아인들이 어쩌면 중앙아시아에서 소그드를 거쳐서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 지역, 아프가니스탄 이쪽을 통해서 페르시아로 들어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중앙아시아에 관한 특별히 이제 소그드 지역에 대한 기록들이 아베스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페르시아를 지나서 사산조 페르시아, 중세 페르시아어로 쓰여진 유적들 또한 현재 이란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 샤푸르 대왕이라고 하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군주가 그 남긴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 약간의 직육면체 같은 형태의 이걸 무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성전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여기에 벽에 있는 인스크립션 석강문 가운데
기록들이 쿠샨, 뭐 카시, 샤시아 같은 지역을 이 샤프르 대왕이 정복했다라고 하는 또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쿠산, 뭐 쿠샨 이런 것은 여러분들 좀 이따 나오실 그 쿠샨 제국 또는 월지가 만든 쿠샨 제국의 이야기고요.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지금의 소고드 지역으로 언급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뭐 다양한 중세 페르시아어로 된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소고드의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어 자료를 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로도투스 역사의 소구디아네라는 이름으로 소구드의 언급이 나와 있고요. 역시 페르시아 왕들을 복종했던 나라들 크세르크세스 군대에 가담했던 군대 가운데 이 소구드 출신의 병사들이 있었다라는 언급으로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에 관한 기록들에도 분명 소구드,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래서 소구드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라본이라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의 우리 그리스 출신의 로마 시대이긴 하지만 작가가 쓴 게오그라피카라고 하는 책에 어떠한 곳이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갔었고 뭐 열심히 싸웠고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이시는 이제 마라칸다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사마르칸드를 마라칸다라고 불렀고 그것들이 이제 그리스어 형식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다음에 또 흥미롭게도 이제 여기 키라가 있다. 후자는 키루시 대왕이 야사르테스 강변에 건설할 도시이다. 그래서 키루시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 다리우스 대제 이전에 있었던 왕이죠. 그래서 이미 다리우스 대제 이전에도 키로시, 뭐 쿠루시라고 지금 페르시아어로 얘기하고 있는 이 고대 페르시아의 군주가 소고드 지방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시를 건설했었고 여기 야사르테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시르다리아 강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지금 이제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 접경 지역에 후잔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아마 이곳이 아닌가 좀 이따 보이시겠지만 여기 또 알렉산더가 도시를 세우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기원전 300년대에 세워졌던 도시의 흔적들이 그쪽에 이어져서 전통이 지금 후잔드라고 하는 도시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사의 뭐 후한서, 뭐 위서 같은데 속특 또는 속익이라고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흥미로운 것은 사기와 한서에 아까 뭐 장건 말씀을 드렸지만 장건이 흉노와의 그 싸움에서 한나라가 동맹군을 찾기 위하여 이제 월지라고 하는 대월지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와 연합을 맺자라고 해서 이제 한나라 무제가 장건을 파견을 하죠. 이제 가다가 흉노에 붙잡히고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대월지라는 곳에 도착을 하지만 대월지 측에서는 흉노랑 싸울 의사가 없었고 그래서 맨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곳에서 대완이라고 하는 나라와 강거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듣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사기 한서의 서역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강거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장건이 언급한 것에 따르면 대완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페르가나 지방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동쪽에 페르가나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완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고 그곳에서 서북쪽으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국가가 강거다. 그 북쪽에는 오손이라고 하는 국가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이제 강거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후대에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사마르칸트 지역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 현재 역사학자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뿌리를 강거에서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는 고조선에서 많이 찾죠. 그런 것처럼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뿌리는 강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마천이나 또는 뭐 방고가 이제 한서를 쓴 방고 같은 사람이
장건의 내용을 분석해서 기록을 할 때 분명 이 사람들이 약간 유목민적인 특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풍습이 뭐 월지와 비슷하다든지 뭐 활을 잘 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약간의 약간 유목민적인 그런 특성도 분명히 보이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소고드인에 관련된 그런 소고드인이 스스로 남긴 그림이나 이런 것들, 뭐 조각 같은 경우에 보면 말 타고 활 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우리 구법승 당나라 시대 우리 구법승 현장의 대장소역기 같은데 이제 솔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중국이 2000년대부터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서부 개발이다 이런 것도 하고 땅을 파헤치고 건물을 새로 짓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고고학 발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소구드인들의 그러한 자료들, 특별히 묘지라고 해서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북조 수당시기 묘지 8,000개 정도가 이미 뭐 발굴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중에서 약 190여 개가 소구드인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발굴된 그러한 묘지 같은 경우에 적사집과 부인 안씨의 그런 기록들,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발굴이 많이 된 것이 소고드인이 묘가 발굴이 됐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그냥 단순히 뭐 무덤이 발굴됐을 뿐만 아니라 돌로 만든 우리 석관을 놓는 석곽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로 만든 상자 같은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림들도 있고, 또 소구드 문이라든지 한문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도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홍묘, 안가묘, 사군묘, 강원묘, 뭐 안원수묘, 뭐 이런 다양한 묘들이 발굴이 되면서 중국에 살았던 소구드인들의 삶을 그림으로나 글로나 많이 좀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구드 연구 자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소구드 문자로 쓰여진 자료들입니다. 이 소구드 문자가 흥미로운 게요, 그 근본이 아람어, 시리아어 문자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어, 시리아어 문자가 이제 파르티아라고 해서 사산조 페르시아 이전에 있었던 약간 이제 유목민족계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었던 그런 파르티아 지역에서 나온 그러한 유목민족 출신의 이란계 국가인데요. 그 사람들이 썼던 파르티아 문자가 중앙아시아로 와서 소고드식의 문자로 소고드 아람어 문자로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현재 정설입니다. 근데 이제 또 소고드 문자뿐만이 아니고 마니교 문자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란에서 창시된 그런 종교죠. 마니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가를 이제 주장한 종교 지도자가 창시한 종교인데, 거기에서 썼던 그런 문자들, 그리고 동방기독교라고 하면 우리가 네스토리우스교라고도 부르는 기독교 가운데에서 이제 동쪽으로 온 서쪽으로 간 것이 카톨릭, 그 뭐 그리스 우리 뭐 정교라고 하죠. 올토독스 처치랑 캐톨릭이라고 한다면 동쪽으로 온 그러한 동방 기독교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네스토리우스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름의 이제 성경을 이제 쓰고 이러는데, 그때 썼던 문자들, 이런 문자들도 중앙아시아에서 계속 발굴이 되고, 그 문자로에 쓰여진 언어는 소구드어라고 이제 학자들이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구드 문에서 중요한 것이 소구드 위구르 문자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몽고 제국 이후에 몽고의 우리 고래 몽고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도 몽고 사람들은 뭐 몽골 비칙이라고도 하지만 위구르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문자가 원래 위구르 사람들이 쓰던 그런 문자다. 근데 이 위구르 사람들이 쓰던 문자가 사실은 소구드 문자가
위구르 문자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구르 그 전 단계인 그런 소그드 위구르 형식인데, 원래 소그드 문은 아람어나 시리아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가로로 쓰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 90도가 이제 기울어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쓰게 된 것이죠.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돼서 한자랑 반대죠. 그래서 이런 소그드 위구르 문자도 발굴이 되고, 이것들이 학자들이 저 소그드의 문명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문자들이 되겠습니다. 언어로는 이제 동부 중세 이란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탈인 분지 남쪽에 있는 호탄 지역에서 썼던 호탄어라, 중앙아시아 지금 우즈베키스탄 서부,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북부에 있었던 호라즘 지역 썼던 호라즘어와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언어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드문 자료들이 쭉 나오는데요. 가장 학계에서 발굴된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발굴된 것은 1907년에 영국의 이제 오렐 스타인이 중국의 둔항 서쪽 90km 지점에 폐허로 버려진 어떤 한나라 시대의 감시탑에서 발견한 묶음입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 영국의 그 서유럽 또 서구 학자들은 ancient letters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편지인데요. 그게 처음에 발견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언어냐 이제 학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계속 소그드 문이 발굴이 되고 서로 이제 비교 대조해 가면서 내용을 파악하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굉장히 아까 보여드린 대로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굉장히 건조한 지대여서 잘 썩지가 않아서인지 뭐 미라도 발굴되고요. 편지나 이런 뭐 문서들도 종이도 썩지 않고 발굴이 되고 옷감 같은 것도 막 발굴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또 이제 파다 보니 고고학 작업의 결과 어떤 문서들이 또 계속 발굴되고 이런 것들 가운데 소고드 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고드 문으로 자료로 중요한 것이 돌골 위구르 제국 시기의 비문입니다. 지금의 이제 몽골국의 우리 외몽고, 옛날 뭐 외몽고라고 했던 그 지역, 지금 독립국가로 된 몽골 초원에 가면 이런 이제 돌골 제국 시대, 위구르 제국 시대 비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부구투 비문이라고 오른쪽에 사진에 보이시는 이 비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골 비문하면 돌골 제국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1제국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당나라의 이제 태종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된 이후에 당나라 시대 기미지배라고 하는 지배를 받다가 후에 이제 나타난 독립운동을 해서 세운 게 제2제국인데, 제2제국 시기에 비문들, 뭐 퀼텍인 비문, 뭐 빌게카강 비문, 토뉴쿡 비문 같은 것들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고대 투르크 문자라고 하는 그 문자를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비문 가운데 첫 번째 비문이 이제 바로 이 부구투 비문입니다. 제1제국 시기 584년에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비문 되게 특이한 게 잘 보시면 위에 뭐가 이 그림이 있죠. 형상이 이게 뭐냐 하면 늑대입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아이의 젖을 물리고 있는 약간 그런, 지금 깨져서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았지만 형상이 그러한데요. 이 늑대가 바로 이 돌골 제국의 국가적 상징, 뭐 토템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들은 늑대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했던 돌골인들의 어떤 뭐 창조 신화라고 할까요? 건국 신화의 내용들이 여기 지금 또 이렇게 석각으로 된 비문이어서 굉장히 이제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부구투 비문의 앞면이 이제 소고드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부구투 비문에 대해서 좀 하나 설명을 드리면, 뒷면에 이제 브라흐미 문자라고 해서 인도에서 온 그런 또 문자로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로제타 스톤 아시죠? 그때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가서 다양한 우리 세 가지 언어로 된 그 문자, 그 돌을 발견함으로써 우리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쓰여진 그 글을 해석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소고드 문의
해독과 함께 그 뒤에 있는 브라흐미 문자의 그 내용을 해독해 보니 그 돌골 제국 이전에 있었던 유연 또는 연년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쓰였었던 그런 약간 고대 몽고로라고 할까요? 그 언어로를 브라흐미 문자로 쓴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비교적 최근에 또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구두 비문이 이제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라 발가순 비문, 구성 회골 가한 비문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부레이 비문 같은 그런 비문들에 또 소구드 문이 쓰여져 있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구드 돌골 시대에 주조한 동전, 은정 같은데 이렇게 우리 또 동전에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글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동전에 소구드 문이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소구드 문 자료는 트루판 컬렉션입니다. 그 아까 전에 오레 스타인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1907년경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혼란스러웠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중국도 혁명의 와중이었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탐험대를 조직해서 많이들 갔었습니다. 일본도 뭐 오오타니 탐험대라고 해서 갔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갔었는데요. 독일 탐험대가 투르판 지역에서 이제 거두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획득한 그러한 자료들 가운데 소구드 문에 있는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직 잘 출판이 안 되고 카탈로그 상태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불경으로 된이 많이 있는데요. 소구드 문으로 된 불경이죠. 흥미롭죠. 그러니까 소구드 사람들은 보통은 서쪽에서 이란계니까 이란계 종교들을 많이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제 불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이제 뭐 불경도 소구드 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이제 서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소구드 문 불경을 보니 주로 중국의 어떤 불경, 한자로 된 불경을 이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중앙아시아 그 당시 이제 서역에 뭐 쿠차라고 하면 지금 탈인문지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뭐 카라샤흐르, 엉기라고 했던 옛날에 그쪽 지역에서 썼던 그런 언어들로 된 불경도 또 옮긴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은 지금은 또 이제 남아있지 않은 그런 불경도 이제 한자로 된 한문어로 된 그런 불경도 소구드 문 불경으로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학자들이 요즘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또 그 소구드 문 자료는 무구산 문서입니다. 1932년이면 이제 소련 시대죠. 네, 소련 시대에 지금 이제 타지키스탄에 무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이제 그 당시에 양을 치던 양치기가 처음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무슨 오래된 그런 산 위에 헛간 같은 것이 있었고 그걸 이제 뒤지다 보니 거기서 문서가 발견됐는데 무슨 문서인지 모르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학자들한테 이제 전달이 돼서 이제 소련 시대에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에 있던 학자들이 긴급하게 가서 이제 발굴을 해서 회수해 온 문서들이 무구산에서 발굴된 소구드문 문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8세기,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아랍 군대가 와서 중앙아시아가 이슬람 되는 과정에서 소구드의 왕으로 뭐 그 당시에 뭐 이제 아랍이 이미 쳐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랍에는 정치적으로 복속을 하지만 자체적으로는 왕을 주장했던 그런 데바슈티치라고 하는 사마르칸트의 군주 또는 뭐 어떤 학자는 판지켄트라고 하는 도시 군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주로 쓴 발신인이 데바시티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 문서도 포함되어 있고요, 왕의 명령문도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종류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소구드 아랍 이제 침입 시기에 소구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것이 카라코람 석강문입니다. 인도에서 이제 인더스 강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지금 이제 인더스 강은 파키스탄이죠. 네, 파키스탄의 이제 북동부 지역에 인더스 강을 따라 올라가면 그 상류 지역을 거쳐서 산만 넘으면 중국의 이제 신장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1978년에 완공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길기트라고 하는 여기 지도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간에 길기트라고 하는 지역의 샤티알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막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돌로 이렇게 긁어서 낙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요. 다양한 문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뭐 브라우미 문자, 카로슈티 문자, 뭐 박트리아, 파르티아, 심지어 한문 이런 것도 뭐 히브리어도 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낙서들이 발견이 되는데 내용은 주로 인도에서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를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기원하는 기원문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산을 넘어가니 신께서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뭐 이런 뭐 우리 가족들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죠. 네. 이 당시에 굉장히 높은 파미르 고원을 지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기를 보아하니 내용을 분석해 보니 좀 5세기경으로 추정이 되는 그러한 소고드 문자로 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학계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소고드 연구 자료도 이런 것들이 있고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소고드 문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좀 그런 학자분들이 좀 더 나와서 연구가 더 많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 중앙아시아의 그러면 소고드 국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소고드 국가들에 대한 기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페르시아 또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의 그런 기록들에 보면 좀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 지역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키타이의 일부인, 뭐 스키타이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하고, 스키타이의 뭐 동쪽에서 살던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카에 다양한 또 그런 그룹들이 있어서, 뭐 마사게테, 다하이, 뭐 이런 부족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사 자료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약간 키루스 대왕, 뭐 크루슈, 지금 페르시아어로 얘기하는 이 왕이 중앙아시아 사람들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그 와중에 심지어 전사했다 이런 것들이 뭐 헤로도투스라든지 그런 그리스 학자들의 그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좀 유목민들의 정치적인 그런 바운더리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기를 보면 좀 더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원전 344년경부터 페르시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정복을 해버리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박트리아라고 하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인데 그쪽에 이제 총독이 베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지만 이쪽 지역에서 저항이 심하니까 끝까지 좀 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 미래 이제 알렉산더의 부인이죠 록사나와 그의 아버지 옥시 아르테스라고 하는 뭐 그 당시에 박트리아의 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또 소고드인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산에 요새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제 저항을 하는 것이죠. 끝까지 숨어서. 그래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그 당시 용감했던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군 병사들이 절벽을 기어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요새를 무너뜨리고 거기서 발견된 옥시아르테스의 딸 록사나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소고드인과 그리스 병사들이 많이 통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계 박트리아 국가가 이곳에 형성되는 그런 기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리스계 박트리아 왕국이 세워지는데 주로 이런 주화의 형태로 발굴되는 뭐 연도라든지 이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전에서 발견이 되면서 그리스계 박트리아 왕국이 있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장건의 서역 사행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가 되면 이미 이제 월지가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한 130년 경으로 보여지는데 월지는 흉노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의 중국의 이제 감속지방 동부 그쪽에 있다가 흉노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넘어가서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가게 되는데 이들이 이 그리스계 박트리아 왕국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인도 북부의 쿠시까지 정복한 다음에 쿠션 제국을 세웠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후에 기원전 한 225년 아까 샤프르 대왕의 그 기록에 설명을 드렸듯이 사산족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록이 좀 혼란스러운데 화이트 훈, 백훈 뭐 이런 식으로 이 자들이 그 뒤에 이제 설명 보이시는 에프탈과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 뭐 그런 다양한 논쟁이 있습니다만 뭐 키다라 에프탈 같은 그런 좀 생소하시죠? 네, 그런 국가들의 지배를 받고 그다음에 돌골 제국, 그다음에 이슬람 이런 형식으로 유목민족들의 그런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목민족들이 와서 도시에 소구도에 있는 그 정주 문명을 파괴한 것이 아니고 공존을 합니다. 소구도의 도시 국가에서 조공을 받고 물자를 받고 자기네들은 그 외곽에 있는 초원지대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서 약간 공존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그 후에도 유목민과 정주민이 공존하는 중앙아시아의 어떤 원형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그 북방에서 내려오는 유목민족들과 페르시아 특별히 지역과의 그 전투가 많이 벌어지는데 이 와중에서 뭐 어느 경우는 유목민족이 승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해서 페르시아에서 물자를 징발하는데 다량의 은화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 그런 은하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발굴이 되고 있는데 이제 페르시아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의 소고도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의 도시들이 많이 있고 그 도시마다 약간 자치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중국의 그 사서에 보이시면 이제 소무구성이다라고 해서 뭐 구성호 이제 호는 오랑캐호자를 써서 중앙아시아에 9개 도시 국가가 있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출신 도시에 따라서 성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강씨는 사마르칸트 출신들을 강씨라고 했다. 뭐 타슈켄트는 석씨, 뭐 부하라 출신은 안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그 출신 지역에 따라서 성을 붙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에 보이시면 지금 너무 점이 많아가지고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포인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강씨 사마르칸트는 여기 제가 커서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씨 타슈켄트는 지금의 이제 우즈베키스탄 수도죠. 타슈켄트. 작사르테스라고 되어 있는 게 야사르테스나 작사르테스로 읽습니다만 시르다리아 강입니다. 시르다리아 북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는 부하라는 이쪽에 있습니다. 아무다리아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국 또는 이제 조씨 성을 붙였던 그 사람들이 출신지는 지금 여기서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카부단이나 이스티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우스투르샤나 또는 우수르샤나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좀 보이시면 우수르샤나라고 써 있죠. 네, 이쪽 지역. 여기 이 조국, 조씨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던 국가들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인식을 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사시는 캐시는 여기 키시라고 써져 있는 여기 지금의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샤흐리사브즈라고 하는 도시고요. 그다음에 하시가 이제 쿠샤니아인데요. 쿠샤니아는 여기 사마르칸트 서북부에 있었던 근데 이름에서 보이시듯이 쿠시안 제국의 선조인 월지가 만든 그런 도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지도에는 잘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미씨는 마이모르그 출신을 옮긴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마이모르그는 판지켄트 여기 지금 이 지도를 만든 사람이 아랍 그식 표현을 써서 그런데요.
사마르칸트 동쪽으로 한 60km 떨어진 곳에 판지켄트, 여기는 이제 분지카트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지역, 여기가 이제 여기 출신 사람들은 미시라고 했었다. 그리고 파이켄트는 부하라 서쪽에 바이칸트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이제 현지어로는 파이켄트라고 불렀고 페시로 중국 사람들은 불렀다. 여기 출신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목시가 있는데요. 이 목시가 과연 어디냐? 근데 제가 이거 좀 지도를 보니까 중국 그 측 자료를 보니까 메르브 이쪽에, 지금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죠. 메르브 출신들을 목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국의 위치를 보니 메르브에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 9개 성에 대해서도 뭐 화신, 무지라고 해서 좀 이 리스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도시 출신의 사람들을 성을 붙여서 중국 사람들이 소고드인들을 구별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아시아 소고드 국가들을 보시면 자체 도시 국가들인데 그 말씀드린 국가들 사이에 이제 좀 약간 독립성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동전도 좀 달랐고요. 모양도, 글도 달랐고. 그런데요, 일부는 좀 식민지를 이제 개척을 하는데, 특별히 지금 카자흐스탄 북동부의 뭐 보통 세미레치아라고 하는 지역, 또는 이제 키르기즈스탄의 이시쿨이라고 하는 지역, 주로 물이 많이 있는 지역이죠. 이쪽에 가서 농사를 짓고 이런 컬러니를 이제 세우는 것이죠. 식민지를 이제 세우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수얍이라는 도시입니다. 지도의 중간에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곳 중에 수얍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수라는 거는 옆이란 뜻이고 페르시아어로 업은 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강가, 물가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직역을 하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돌궐 제국 중에 서쪽에 있었던 서돌골 제국이나 그 후에 뭐 투르게시라고 하는 서돌골 제국을 계승한 국가의 수도가 또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쓰여져 있는 이 글자가 소고드 문인데요. 실제 이 동전을 주조한 국가는 투르게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돌걸 또는 투르게시 국가의 수도인 수엽에서 코인이 주조가 되는데, 실제 거기에 썼던 글을 소고드 문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소고드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구법승 현장의 대당 서역기에 보면 소엽, 그러니까 수엽이죠. 네, 소엽에서 갈상나 캐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사마르칸트 남동부 지역까지를 소고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쪽까지 전부 소고드의 어떤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린 대당 서역기라든지 구당서, 신당서 같은 데 보면 소고드인들이 얼마나 재화, 경제적으로 우리 이문의 발달 그러죠. 굉장히 이제 상업적인 그런 센스가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당 서역기에 보면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일이 많고, 욕심도 많고, 또 아버지 아들 사이에도 이익을 계산하고, 재산이 많은 걸 귀하게 여기고, 높고 낮은 신분에 대한 차별이 없고, 부유한 사람이라도 굉장히 검소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당서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꿀을 입안에 넣고 풀을, 악교를 손에 발라주어서 성장하면 말도 잘하고 돈이 탁탁 이제 손에 붙어서 안 떨어지게끔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실제 이 사람들이 잘하면 멀리 외국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도 잘하고 중국에 가서도 장사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기록들이 중국 측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요 판지켄트 지역 벽화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또 상업 재리에도 밟고 했습니다만, 이들이 이제 꿈꿔왔던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 타고 사냥하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유목민 출신이 아니었는가. 근데 어쨌든 정착을 해서 무역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린 돌골 제국이라든지 위구르 제국에서 어떤 재무 담당 관리라든지 실제 그 유목민들이 유목 제국에서 획득한 그런 이제 중국을 주로 약탈을 하거나 중국에 압력을 가해서 비단 같은 거를 많이 얻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통시키고 저기 로마, 비잔티까지 파는 역할을 한 것이 또 소고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부감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중국의 소고드 공동체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소고드 공동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발굴이 2000년대에 뭐 90년대 말부터 중국의 대개발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묘지라든지 소고드인 묘 같은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면서 중국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의 어떤 중국에 왔던 소고드인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이제 강승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530년에 고승전에 편찬된 고승전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원래 이제 강 씨가 아까 강국이 사마르칸트 지역이라 그랬죠. 이쪽 출신인데 강거인 출신인데 천축 그러니까 지금 인도 지역으로 와서 거주를 하다가 아버지가 교육을 위해서 교지 지금의 이제 베트남 북부 하노이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이주를 했고 그 후에 247년 이제 삼국시대에 우리 유비관우 장비 아시죠? 그 삼국시대에 오나라 수도에 송권이 있던 그 다스리던 그 오나라에 가서 사찰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된다. 이제 불법을 전파했다라고 하는데 이 루트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고데일 하면 육상로를 생각하는데 이제 흥미롭게도 인도로 가서 바닷길을 통해서 베트남 지역으로 가서 중국 남부를 통해서 이 불교 전파하는데 공헌을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더 재밌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돈항 지역에 막곡을 323호 북쪽벽에 묘사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강승의 불법 전래 이야기가 그림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뭐 안료는 말할 것 없고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앙아시아 재료에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한 것인데 왼쪽에 보이시 그 그림의 왼쪽 위가 이제 강승의 이분이 바닷길로 와서 어떻게 이제 불법을 전했냐 하면 송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불공을 들이면 사리가 없던 사리가 생긴다라고 해서 송권이 이제 날짜를 며칠까지 해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1일이 지난 후에 진짜 굴이 이 그릇에 사리가 이제 해서 빛이 나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불탑이 세워지고 이런 내용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도낭 지역에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소고드인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소고드인이 좀 이걸 의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 그런 정체성, 어떤 중국의 불법을 전한 그런 사람이 우리 선조다라는 그런 정체성에 따라서 도낭 지역의 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월지라든지 파르티아 안식 출신의 승려들도 고승전에 중국의 불법을 전한 그런 고승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재밌는 게 이제 안세고라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 선종에 창시했다고 하는 물론 이제 후에 이제 뭐 달마 대사 얘기도 나오지만 원래 이 안세고 이 분이 선종을 먼저 만들었다 그런 어떤 경전을 쓰셨다라고 하는 또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국 서진 16국 시대가 되면 이 시대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레 슈타인이 1907년에 도낭 지역을 이제 탐험하다가 발견된 고대 편지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16국이라 예전에 5호 16국이라 그랬는데 5호를 많이 뺐죠. 좀 약간 너무 중국 중심적인 그런 표현 같아서. 근데 이제 5호라고 하는 것이 뭐 흉노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다양한 뭐 저갈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민족들이 중국을 장악하게 특별히 이제 북부 지역을 장악하게 돼서 나중에는 우리 탁발 선비 출신의 우리 탁발 위가 부기가 건설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유총이라고 하는 우리
전조의 흉노 출신의 유총이 서진의 낙양을 공격해서 서진의 황제를 포로로 잡은 사건인데 이게 우리 소구드인들이 보낸 편지에 증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흉노가 쳐들어와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수도 낙양의 지금 이제 뭐 하북성과 하남, 허남과 허베이의 중간 지점이죠. 안양에 있는 업도 이쪽 여기를 불태워 버리고 뭐 낙양도 뭐 그래서 황제가 도주하고 뭐 장안까지 정복하게 된다면 큰일이고 우리 수고들이 큰일 났습니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고서를 이 중국의 이제 감독 지방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나의 반다크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르칸트에 있는 자기 사업의 사장님한테 보내는 보고서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다. 중국의 소구드 상인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했는데 이러한 흉노가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그런 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 보고를 하듯이 보고한 내용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또 이 시대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Ancient Letters, 오레스타인이 발견한 그 레터들에는 서로 그런 어떤 거래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들이 되어 있는데 그 발신처와 수신처를 보니 중국의 특별히 서북부 지역, 감속 지역, 또 탈인 분지, 신장 지역에 곳곳에 소근인들 공동체가 있었고 물품들도 굉장히 다양했다. 뭐 그 서신에 보면 2번 서신 같은 경우는 뭐 아마포, 모직물, 사양, 머스크죠. 사양이 이제 뭐 주머니잖아요, 원래. 그 노루의 그 주머니라 그렇죠. 그것 단위로 뭐 몇십 개, 몇백 개가 뭐 옮겼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번 서신 같은 경우는 금, 와인으로 추정되는 것들, 후추, 은, 어떤 것들은 이제 좀 잘 지금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는 단어들도 있는데요. 뭐 쌀이라든지 백은으로 추정되는 그런 물건들, 뭐 장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소구드 상인들이 다뤘던 물건들이 였음이 이제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이게 이제 그 Ancient Letter라고 하는 아주 고대 소구드 문으로 쓰여진 그 편지, 회사 무역 회사 보고서 같은 이런 편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학자들이 지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비단 이야기가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데요. 중국 상인들이 주로 비단을 취급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중국 상인들이 내지에서 비단을 가져오면 중간에서 이제 교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은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서구등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보시면 거의 그 탈인분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탈인분지는 중국 신장의 서쪽에 있는 거대한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그 사막과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천산산맥, 곤륜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 그 사이에 도시들이 있죠. 그래서 남쪽으로는 뭐 카슈가르, 야르칸드, 호탄,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누란이라고 있었고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도시들 해서 도낭으로 가게 되고요. 북로라고 해서 카슈가르에서 북쪽으로 가면 뭐 쿠차, 카라샤르 뭐 해서 투르판, 하미를 지나서 도낭으로 가게 되는 그 두 루트가 있는데요. 다 곳곳에 소구드인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속 지방으로 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에인션트 레터에도 특별히 이제 주천 지금 네, 예전에는 이제 감숙의 감주와 숙주죠. 그래서 양주가 지금의 우웨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예전에 고장현이 있어서 고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요곳에 여기에 좀 많이 있었고요. 장액이라고 해서 예전에 감주라고 했던 곳에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숙주, 주천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돈항 지역, 그리고 이쪽이 이제 있었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에 나와 있듯이 중국 내지에도 곳곳에 소구드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인 장안, 당나라 시기의 수도인 장안, 그다음에 그 서진 시기의 수도 낙양뿐만이 아니고 아까 업이라고 해서 안양, 지금의 안양이죠. 그다음에 태원, 타이위엔, 그다음에 조양, 영주 이쪽은 이제 요동반도 있는 그쪽에까지 소구드인들의 거주지가 있었고 흔적들이 한문 자료라든지 우리 묘에서 발견되는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게 유코주라는 그런 곳인데요. 어, 아까 설명 얼핏 드렸지만 당나라 태종이 돌골 제국을 중간에 640년 경에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키는데요. 그 돌골이 정복된 이후에 많은 돌고래 있었던 사람들이 당나라로 귀순을 한다든지 뭐 투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소고도인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들 내려오니까 이제 당태종의 아들 고종시계의 679년, 680년 경에 육주라고 하는 곳을 세우게 됩니다. 이 지역이 어디 있냐 하면 이 지도에 보이시는 중간에 오르도스라고 하는 곳 아래에 Six Prefectures of the Sogdians라고 해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육호주라고 하는 곳이 생기고요. 이곳이 나중에 이제 안록산 사사명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당나라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 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고드인 공동체를 보면 약간 처음에는 이제 자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 있던 사람이 이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면서 정치 지도자도 겸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흥미로운 그런 표현이 살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르트라고 하는 상인이라는 뜻의 단어와 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한자어로는 이게 북제, 북주, 수당식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자료를 보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뜻은 어떤 상인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자의 그런 두 단어가 이제 결합된 건데 원래는 불교 경전의 상인 수령을 뜻하는 이제 산스크리트어겠죠. 살박이라고 하는 그 이제 중국어로 보기 살박과 살부가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 둘을 구별을 좀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살보라는 이름으로 그 소고드 공동체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00년에 이후에 2000년대 전후해서 중국에서 많은 소고드인들의 묘가 발굴이 됐는데 그 묘에 석곽도 있고 그렇다 그랬죠. 비문을 보니 많은 그 비문의 주인공들이 살보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도층이니까 그렇게 좀 비싸게 이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 그림도 넣고 무덤에 그럴 수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점점 이제 소고된 공동체들이 늘어나고 사람도 많아지고 하니까 좀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관직을 정부에서 이 살보들에게 정식으로 중국의 관리처럼 취급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들을 어떤 중국 내 행정구역 내로 편입을 하게 돼서 뭐 도낭 지역의 종화양이라든지 뚜르판 지역의 숭화양 같은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 현재 백성들도 백성 바이싱과 흥호 상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장사 오르는 사람들은 그냥 상인으로 임시 체류하되 상세만 내라 거래세만 내라라고 하고 여기서 오래된 사람들 중국에서 이주해 왔지만 태어나서 중국 시민처럼 된 사람들에게는 조세와 요역의 의무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 중국에 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보의 역할을 하면서도 또 예, 뭐 소고대인 공동체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우흥묘에 보이시는 석곽은 이런 모양입니다. 중간에 약간 그림들을 보시면 굉장히 소구드의 그런 전통을 추구하는 듯한 낙타를 타면서 사냥을 하고 코끼리를 타면서 사냥하고 막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군묘라고 해서 2003년 시안에서 발굴된 것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기와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중국식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옆면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불이 있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새인 이런 약간 조르아스터교의 그런 상징들이 보입니다. 우리 배화교라고 해서 불을 숭배한다 또는 뭐 그런데요. 이 조라스터 교회에서는 이런 석곽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시신을 묻으면 되잖아요. 우리 땅 파고 관을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돌로 이렇게 단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는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이제 우리
원소들 있잖아요. 뭐 불, 뭐 바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성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도 잘 지켜야 된다고 해서 불이 안 꺼지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 뭐 배화교라고 사람들이 오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석각 같은 경우도 사람이 시신이 죽으면 땅을 더럽힌다라고 해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석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사군묘에 역시 이 기와가 있는 그 석곽의 옆에 보이시면 굉장히 소구드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사냥하는 모습, 낙타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모습,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면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뭐 다리를 건너서 우리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간다 그러죠. 천국에 가는 그런 모습들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초원의 소고드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돌골 제국과 위구르 제국 시기에 소고드인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골 제국과 위구르 제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원지대와 우리 지금 몽골 초원과 그 옆에 우리 카작 초원 지대를 다 통치를 했는데 이 곳곳에 돌골인들의 소고드인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구트 비문에 소고드인들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은 것들 뿐만이 아니고 비잔틴 제국과 사신 교환하는 그런 기록들에 보면 돌골 카간이 소고드인들을 사신으로 보내서 비잔틴과 교역을 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구르 제국 같은 경우에서 특별히 소고드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위구르 제국이 강성해지게 된 계기가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안록산이라고 하는 사람, 또 사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이 안씨, 사씨 이게 다 소고드인의 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고드인의 그런 그룹 출신이고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뭐 돌골 제국의 군인들도 많이 가담을 하지만 특별히 소고드인들 공동체의 지지를 받아서 당나라의 반란을 일으켜서 어떤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해를 진압하기 위해서 당나라 측에서 그 당시에 강성했던 위구르 제국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위구르 제국 군대가 와서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을 진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군사적으로 도움을 줬으니까 물질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견마 무역의 그 계약이 체결이 되냐 하면 말을 한 마리 살 테니 비단을 40피를 주마라고 하는 그런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초원지대에는 남은 건 말밖에 없잖아요. 말과 양인데 엄청나게 많은 말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단을 획득하게 되는데 위구르 그 초원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비단을 처분을 해서 재화를 사고 뭐 쌀을 산다든지 뭐 채소를 산다든지 했을까요? 소곤대인들의 도움을 빌었다는 것이죠. 소곤대인들이 위구르의 카간이라든지 귀족들이 얻은 그 비단을 재화로 통용하는데 활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유를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에 있던 사산조 페르시아라든지 비잔틴 지역에 가서 이 위구르 제국이 그러니까 중국 위구르를 거쳐서 소고드인들을 통해서 이란과 우리 비잔틴 제국으로 비단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런 유통을 담당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고드인들이 믿었던 마니교도 위구르에 전파가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카라 발가순 비문이라고 해서 구송회골 가한 비문이라고 하는 비문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각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러시아 제국 시기에 학자들이 탁본을 뜬 내용을 보면 그 위구르 제국의 3대 카간이었던 베기 카간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낙양을 안록산 사사명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낙양을 방문했을 때 마니교 승려 이제 뭐 소고드 출신이겠죠. 통해서 마니교를 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위구르의 마니교가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소고드인들이 그만큼 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이기도 했겠습니다만 이제 풍속의 차이가 있죠. 유목민들은 육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니교인들은 육식을 안 하고 하다 보니 서로 어떤 문화의 풍속의 차이, 또 정치적인 그런 노선의 차이, 위구르는 뭐 당나라 측에서 물자를 주면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다라는 측면이었고, 위구르 내 소구드 집단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당을 좀 압박해서 더 물자를 좀 획득하기를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노선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정변이 일어나서 위구르 사람들이 소구드인을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구드인들이 모두 척결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 뒤에 기록을 보면 또 계속 마니교도들이 위구르에서 소구드인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서 계속 소구드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위구르 제국이 역시 소구드인 출신의 재상과 위구르인들이 반란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혼란이 벌어지고, 이것이 이제 840년 키르기즈의 공격을 받아서 위구르가 멸망하는데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위구르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투르판 지역으로 갔던 그 위구르가 좀 오랫동안 존속이 되면서 칭기스칸이 1206년에 몽골 제국을 세우는 시기까지 존속이 되고, 그들이 썼던 소구드의 그런 문자가 위구르 문자화 되어서 몽골 제국에도 전해지고, 지금 몽골 사람들도 위구르진, 또 몽골 비치기라고 하는 그런 문자로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랍의 중앙아시아 정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구드인들이 약간 지금의 중앙아시아인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랍의 중앙아시아 정복입니다. 622년에 이제 히지라라고 하죠. 예언자 무함마드가 가족들과 자신의 신도들을 데리고 메카를 떠나서 메디나로 이주를 하는 이것을 기념을 하는데, 이슬람 국가의 창건이라는 것이죠. 그 후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메카를 정복하고 또 이웃의 지역까지 확장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란 지역,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상당한 그런 지역의 비잔틴 제국,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정복을 하게 되는, 굉장히 불과 몇십 년 만에 광활한 지역을 정복하게 되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시작은 650년 경이지만 이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661년 우마야드 칼리프조가 확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이란 북동부 지역을 후라산이라고 하는데, 그 후라산 지역의 총독부를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의 메르브 지역에 두면서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 정복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대상이 우리 박트리아에 있었던 이제 토하리스탄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과 소고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667년경에는 이제 아무다리아 이남을 거의 장악을 하게 되고, 67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무다리아를 넘어서 지금 중앙아시아 소고디아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사정이 복잡했던 게 당나라와 그 돌고래 멸망한 가운데 생긴 튀르게시라고 하는 국가 사이에 전쟁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튀르게시가 또 소구드와 연합을 해서 아랍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약간 그런 어떤 삼각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결국에는 좀 720년 경에는 이미 이제 튀르게시 약화가 되고, 당나라가 또 아랍이 튀르게시가 약해진 틈을 타서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하게 되는 게 751년 탈라스 전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탈라스 전투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고구려의 후예인 고선지 장군이 좀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중앙아시아 소구드 지방이 이제 완전히 아랍의 이슬람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구드가 약화되고 아랍이 강성하다고 해서 그 지역의 고유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특별히 819년부터 사만이라고 하는 이 토착메 출신의 지주라고 할까요? 영주라고 할까요? 이 사람의 후예들이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사만조라고 하는 왕조를 건립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어, 또 중앙아시아에 썼던 소구드 그 페르시아어 계통이죠. 페르시아어를 이제 장려하면서
좀 독자적인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의 어떤 무슬림화는 더 가속화됩니다. 굉장히 무슬림 법학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예언자 무함마드가 언행록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 행동한 것들을 기록한 그런 하디스라고 하는 그런 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알 부하리라든지 알 티르미디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출신 학자들입니다. 또 알 마투리디라고 하는 이 사마르칸드 출신 학자도 이 무슬림이 어떻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떤 행동이 옳고 어떤 행동이 옳지 않은지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연구 업적으로 학자로 여겨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발달하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요소는 투르크계 이주민들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뭐 투르크멘, 카라한 이런 투르 돌골의 후예들이 점차 중앙아시아에 들어오면서 언어가 소고드인들의 언어가 아닌 투르크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을 제외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다 약간 돌골 그런 투르크어를 사용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긴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소고드인들 자체가 말씀드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소고드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도 나왔죠. 그러면서 월지, 중국의 장건 이야기도 나오고 돌골 제국, 위구르 제국, 아랍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고드인에 관련된 자료들도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텐데요. 굉장히 코스모폴리탄한 그런 국가였고 사람들이었고 전 세계 곳곳에 족적을 남겼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고 그런 측면에서 또 물자도 오고 갔고 비단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우리 중국에서 비잔틴, 로마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동서교역의 어떤 산 증인이라고 할까요? 실제 참여자이자 주인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